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현안 중심으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현안의 전문가이시죠. 또 법조인이면서 현안을 꿰뚫고 계신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네. 인사 작업이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네요. 우선 그렇죠. 민정수석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로는 또 인사 검증만이 아니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민정수석 권한이 굉장히 세졌는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문제가 터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특한 거는 예. 보도를 한 매체가 약간 좌파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요. 오광수 수석이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나 이런 쪽도 다 관할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를 이관을 했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사검증을 하는 최수장 민정수석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연히도 이렇게 좌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죠. 이게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96년이랑 98년에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을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2005년에 남편의 친구, 오광수 수석의 친구 A씨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가 가짜였다라는 거죠. 가짜 그래서 매도요? 예. 매도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원한다면은 그 요청을 할 때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각서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A 씨의 명의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광수 수석이 검사장이 돼요. 근데 네. 검사장이 됐을 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본인의 친구에게 이미 등기상으로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화성에 있는 부동산이 이거를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서로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지만 바로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광수 수석의 배우자가 돌려달라고 2020년경에는 소송까지 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때 오광수 수석의 친구 이 A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심지어 배우자 것도 아니다. 오광수 수석이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비리 같은 것으로 만든 돈으로 샀던 거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오광수의 배우자도 아니고 오광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보도가 되니까 기자들이 막 연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오광수 수석 친구가 소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건 맞는데 그때는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던 때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정수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해도 지금 친구가 그때 제가 주장했었던, 소송에서 주장했었던 게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오광수 수석은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임명이 된 거잖아요. 예. 철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 지금 차명 부동산 문제하고 재산 공개 누락으로 두 개가 두 개 그렇죠. 이제 혐의가 나온 부동산 거죠.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제 예. 차명으로 넘겼던 거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검사장이 돼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배우자 소유였잖아요, 등기상. 그러다가 친구한테 넘겼는데 이거 그때는 자기네 가족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서야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전의 변호사님은 네. 이 부동산의 실제 매도 과정에서의 자금 문제도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건 그때의 자금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친구 명의로 A씨 명의로 놔뒀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서 10억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차명 대출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A씨 명의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A씨가
상환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좀 음. 문제가 됐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저축은행 대표가 실제 채무자는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일단은 원래 소유자는 오광수 수석의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그거를 오광수 수석의 친구 명의로 옮겨놨는데 그 부동산 담보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는 역시 그 부동산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친구인데 이게 채무가 안 갚아지니까 그때 저축은행 대표가 내가 채무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대구지검장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네.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있을 때여서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아직까지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자 명의를 친구 명의로 해놨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는데 이 10억 대출 부분은 또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죠. 아, 재산 문제 먼저 터졌고 그 다음에 차명 대출 문제까지 터졌는데 아니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인사검증이라는 게 제대로 사실 됐을까 의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몰랐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했지만 임명을 철회할 것이냐 혹은 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뭐 자진 사퇴하는 것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럴 것인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일이 인사검증인데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라는 게 초반에 나온 인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도 먹칠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 지금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나온 걸 보면은 일단은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죠. 그렇죠.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지명자 신분이고. 네. 근데 이분도 과거에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은 부분 이런 전과가 있어서 추징까지 받았었는데 추징도 막 미적미적 하다가 공천 받을 때 이게 다 완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선 과정에서 완납했던 거 이런 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과거에 이제 반미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 이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게 그건 거죠.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대통령도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재판을 뭐 추정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총리라는 사람도 과거에 반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반미 인사가 아니냐, 반미 친북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꼭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내부 인사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분도 과거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들어간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식 임명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분도 지금 1심에서 아직 무죄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회의 시간에 코인 했었던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에 있어서의 무슨 전문가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뒤에서 기자가 핸드폰 사진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 데이팅 앱이 깔려있던 게 드러났었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김남국 그때 의원이 데이팅 앱인데 그것도 심지어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데이팅 앱이 폰에 깔려 있는 게 드러나면서 그 전에도 김남국 의원실의 모든 보좌진이 다 남성이다라는 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 그 로맨스 스캠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될 때여서 어떻게 보면 약자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굳이
현직 국회의원께서 그 데이팅 앱을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말고는 이분이 디지털 소통이 무슨 전문가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나오고 인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통합 이야기하지만 뭐 여권 쪽 인사, 보수 쪽 인사들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 오광수 변호사도 연수원 동기예요. 네. 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동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권 초기에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단하신다.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검증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5대 네. 원칙 뭐 또 7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원칙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원칙 인사검증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뭐 병역 기피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7대 원칙을 네. 문재인 때 7대 원칙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예. 7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투기 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조금 우리 얘기했었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중에서 이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거고 7대 비위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뭐 몇 대 원칙 이런 것들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스스로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정확히는 비서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에 민망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계속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 배종찬 소장이 없으시니까 약간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아, 옆에 무게 중심이 있어야 든든했어요? 되는데, 네. 네. 무게 중심이 빠지니까. 아니 공직자 이 검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직자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이죠. 공직자 그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점.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점을 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투기로 볼지 세금 탈루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직자 재산을 누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격 미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도 과거에 있었고 이분 뭐 성관련 범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성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혹이 오히려 대통령의 의혹이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오광수 수석이나 뭐 지금 뭐 위성락 뭐 실장 이런 분들의 나오는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혹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보는데 어저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9시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게 인사 관련해서 국민추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추천제라는 건 사실상 근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한 명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임명된 사람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일주일이 지나서 국민추천제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메일을 넣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일주일 사이에 나왔었던 인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 검증 열심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필요 없는 건데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광수 수석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 거가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스스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본인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프레임을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국민추천제라는 어떤 허울을 씌워서 국민들께서 추천하신 인사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검증은 못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바로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좌파 매체에서 이 사항을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광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오광수 수석을 사실상 이제 지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임명을 된 상태인데 내정 절차를 거치고 이제 임명 절차를 거쳤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문제를 보면 이 차명 대출 문제도 그렇지만 차명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부인이 네. 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쟁이 소송이 있었기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도 가능했을 텐데요.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저런 것들 전과 예. 형사적인 전과 같은 것들은 조회가 되는데 민사소송을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했었던 내역을 제출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누락이 됐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임명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도 있기는 한데 그죠. 몰랐겠죠. 몰랐을 텐데. 지금은 몰랐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나 이쪽 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예. 처음에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되었습니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때 민주당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네, 강하게 반발한 건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예. 황운하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이제 경찰 출신이고 검찰 출신의 박은정 의원 이 둘이 방송이랑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개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 쪽 그 검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 개혁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검찰의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임명은 강행을 하면서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상 검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음모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러한 네거티브한 보도들 이런 것들은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런 매체에다가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전 세력들이 움직여서 작업한 결과일 수도 있다. 네, 지금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선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은 오광수는 아니다, 오광수는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 출신에 대한 어떠한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 그리고 어쨌든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쪽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이거는 임명 처리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고 반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정자였을 때는 언론에서 부적절하다 얘기를 하다가 예. 결국 임명이 됐잖아요. 임명되니까 바로 언론에다가 본인이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약간 왜곡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영교, 뭐 김병기 두 분이 원내대표 이제 선출 과정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이 우리는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끼리 그냥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과거엔 그렇게 하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권리당원이 20% 정도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꼬리 내리는 형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혐의가 있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가볍게 표현하면 일개 행정관도 아니고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검증을 총괄하고 있는 민정수석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민정수석을 불법 혐의자를 놔두느냐 그냥 놔둔다면 이재명의 독선, 독재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겠죠.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침 강전혜 변호사님의 민주당 원내대표 서용교 네.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자, 앞서서 이 오광수 민정수석은 경향신문에서 터뜨렸어요. 요즘 경향신문, 뭐 MBC, 뉴스타파 이런 데서 연류라고 했죠. 예, 표적이 되는 세력들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김병기 의원 사건이 네네네. 터졌습니다. 자, 김병기 부인이 2016년 7월에 이현수 당시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해서 취업 청탁을 했다, 이런 녹음 파일을 MBC가 보도를 했어요. 자, 타겟이 또 하나 생긴 건가요? 저쪽 내부에서. 자,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예, 예.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 채용에 도전했다 탈락했는데 이 씨는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했다면서 이 채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예, 예. 해놨는데, 하물며 작년에도 저희 몰래 네. 국정원 시험을 치러서 예, 예. 필기시험까지 통과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전 기조실장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곧 경력직 채용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네. 그를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력직을 뽑을 겁니다. 약 5분가량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는 경력직 채용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한 뒤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네. 염려하지 마세요. 실장님, 이번 한 번만 죄송합니다. 더 믿겠습니다. 아, 저 아녀자한테 예, 예. 하신 약속입니다.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직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의 아들은 그 전형을 통해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 재밌는 장면이에요. 김병기 안사람이다 이렇게 통화를 시작해서 마지막엔 김병기 부인은 아녀자와 약속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그 기다려봐라 잘 될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취업 청탁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 장면 저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김병기 의원 배우자인 걸로 보이는 목소리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예. 실장님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네. 네. 그 말은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했었는데, 몇 번 했는데 네. 계속 안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집 아들이 결국 들어갔죠,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김병기 의원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좌파 매체들이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아니 그럼 MBC는 서용교 의원 밀어주는 쪽인가? 거냐? 네, 굉장히 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거죠. 이거 인사청탁 결국에는 채용 비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중앙선관위 문제, 가족회사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들, 국정원에다가 아들을 계속 넣었고, 처음에는 초반에 넣었을 때 그 마지막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오히려 김병기 의원 스스로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과거에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거의 뭐 지금 원내대표 나올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제 기자들에게 이 자기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나간 건이다. 옛날 건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수차례 감찰관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드린 지금 2018년도에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병기 그 자신이 국정원에다가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 MBC가 보도한 영상은 그 부인, 아내가 지금 배우자가 취업 청탁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건인데요. 이걸 같은 막 그렇죠. 섞어버리네요. 왜냐면은 이 아들이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국정원에 응시를 4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넣었다 떨었다 마지막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지금 드러난 거는 처음에 불합격 처분이 되었을 때 국정원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의 취소 자체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 녹취가 좀 재미있는 게, 이 배우자랑 녹음이 된 거는 국정원의 실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실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녹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녹음은 통화는 둘이 한 거잖아요. 실장과 배우자. 근데 배우자 쪽에서 이거를 어디다 흘렸을 리는 없는 거죠.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을 넘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려고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계속 검토했습니다. 땡땡이를 위해서 뭐 경력직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이게 드러났을 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뒤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녹취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수사가 필요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은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 자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김병기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통화 당사자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랑 국정원 실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네.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이 통화 내용, 이 녹취 녹음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면 뭐 그걸 확인했겠죠. 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현수 기소실장을 겨냥해서 당신이 이거 유출한 거냐 이렇게 표적을 삼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김병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국정원에서 아마 공식 업무폰을 썼던 그 폰인 것 같은데 이거 국정원에서 아마 포렌식 했을 거다. 포렌식 했던 누군가가 이걸 유치했을 거다 해서 아마 익명 알 수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냥 1차적으로는 이현수 당신이 지금 유출한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도 전환하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게 네. 실제 이렇게 전환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실장이 업무 폰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개인 폰으로 받았으면은 이 폰을 반납할 일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 실장이나 자기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화 녹음을 유출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업무 폰은 뭐 퇴직을 하든지 이러면서 반납을 했을 때 이게 국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최근에 뭐 누군가가 포렌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 배우자와의 녹음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막 들어간 뭐 이종석 실장이라고 보기는 국정원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네, 바닥에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포렌식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 뭐 국정원의 실무 담당자들이 이 실장의 폰을 미리 포렌식을 해놓고 지금 이것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굳이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김병기를 원내대표를 날리기 위해서 이런 포렌식을 미리미리 해뒀을까? 네. 그 정도로 김병기라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뭐 뒷조사 같은 것들을 촘촘히 해놨을까? 그리고 만약에 해놨다면 이게 뭐 당대표도 아니고 대선 후보도 아니고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하고는 이 시점에 터뜨렸을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누가 유출했는지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들 취업 청탁 문제를
적폐 세력인 국정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은 이거 이제 곧 고발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MBC가 묘한 시점에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거는 경향신문에서 나오고 예.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하고 있고 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부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요.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의혹들이 터졌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차명 의혹, 부동산 차명 의혹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억 대출 이거는 새로 나온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수사라든지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당장 이분이 이미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서실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여러 인선들 기관장 인선 이런 거를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당장 모든 거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본인도 이 10억 대출이라든지 다른 의혹들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직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사법제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임명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며칠째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거 진짜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새로운 정권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이런 사람들을 인선한단 말이야 라고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선을 봤을 때는 어쨌든 손발 맞춘 사람들 하고 싶어 하고 또 작년에 총선 때도 본인 변호인들 쭈르륵 또 원내로 진입시킨 부분들 있잖아요. 변호인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원래 원외 그 지지 조직이었었는데 더민주혁신회의는 31명의 원내로 들어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은 있겠습니다만 임명 철회 형태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임명을 철회를 안 하고 김병기 지금 의원의 경우에도 취업 청탁 관련해서도 이거 수사 사항으로 진입하면서 사실 의원직 사퇴권으로 보이는데 수사에 나서지 않고 그냥 국정원을 공격하는 식으로 놔두면 이게 국민 여론이 이게 호락호락 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녹취를 유출한 사람, 이거 포렌식한 사람 찾아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참 국민의 눈높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취를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봐야겠군요. 네. 예, 오광수 수석, 김병기 취업 청탁, 아들 취업 청탁, 그 배우자의 그 장면들을 녹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얘기 한번 위성락 그 해볼까요? 재산 문제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줄줄이 뉴스타파 터지네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다는 그것도 게 뉴스타파예요. 놀라운 거고 심지어 뉴스타파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타파가 시리즈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나올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뉴스타파 쪽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외교부에 있을 때 98년에 용인에 한 200평대 땅을 매입을 했었는데 매입한 이유도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주택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노후주택용이다라고 했더니 땅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모스크바에 살 때 러시아 대사로 지냈을 때도 2015년에
고덕동에 아파트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재개발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한 채를 그 배우자가 산 거예요. 네. 그때도 노후용이다. 음. 노후 대비, 이분 노후 대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노후 대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한 이유가 사기는 샀는데 근데 내 직장이랑 고덕동이 너무 멀어서 실거주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때 또 소명을 했던 게 드러나고 이게 배우자가 부동산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97년에는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2004년에는 성수동의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근데 네.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거는 2018년에 매도를 해요. 근데 바로 다음에 2019년에는 1가구 1주택은 아니고 오피스텔을 또 하나 매입을 합니다. 청량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2020년에는 논현동의 주상복합의 지하상가도 분양을 받아요. 이게 배우자가 주택에 이런 부동산 사고 파는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부동산 투기가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세 차익, 임대 수익 이런 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한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 이게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인 거거든요. 예. 불법적인 방법이 들어갔는지 뭐 어떠한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였던 거잖아요.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배우자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하여튼 뉴스타파에서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마 보시면서 뉴스타파 같은 좌파 매체가 왜 저런 걸 터뜨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아까 이종석 국정원장 네, 얘기하면서 약간 대척점에 있는 분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친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북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안보와 관련한 투트랙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뉴스타파에서 굳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떠한 성향, 지금까지 보도된 성향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겠군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배경이 작동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좌파 매체나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업이 입막음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후원금을 주고 뭐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해요. 그리고 사회회사로 또 등록하거나 또는 자회사에 여러 가지 자리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때려야 먹을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좌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뉴스타파 지금 정부를 어떻게 해야 본인들에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작동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그런 이권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저 짧은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이 돼 있네요. 헌재에 지금 이재명 대표용 관련 재판 지금 헌법소원이 돼 있네요. 84조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국민들 개인이 4건이 헌법소원이 접수되어 있다라고 언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저께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각각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면서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이라는 거는 추후 지정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재판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 84조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법원에서 기일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의 재판 그 형태와는 너무 다르다. 평등권의 침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지금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고 지정재판부들이 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게 좀 적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적격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각각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진 내려달라고 하네요. 예, 사진 바로 내렸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2호 사업 보도를 하면서 아마 이건 각하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네. 하는데 이런 헌법소원의 경우에 결과가 좀 빨리 나옵니까? 이게 그 자기 관련성이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그 우리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명의 헌법재판관을 그 지명을 했을 때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거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단체 이런 데 몇 군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자기 관련성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들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런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인데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변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재판이 불이익하게 갈 수 있다라는 형태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거 결국 본안 판단 안 하고 가처분만 인용이 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바로 임명 철회를 했잖아요. 본인 되자마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승엽 변호사 자기 사건 했었던 사람들이 검토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까지 4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4분이 다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물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등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아니에요. 84조에 대한 해석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그게 처리된 건 아니고 법원이 스스로 기일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량권 안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개인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다퉈질 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네. 높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PD님, 이 지금 노트북에 있는 조선일보 지금 상단에 떠 있는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관련해서 좀 줄줄이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될 걸로 보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재판이 중단된 건 중단이 됐는데 이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뭔가 한국과 다르다. 뭔가 미국 검찰이 이것도 상세하게 중단 이유를 네. 설명했는데 한국의 지금 법원들은 그거 없이 그냥 헌법 84조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일단 비교를 했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이전에 네. 4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건들의 재판이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결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재판이 멈춰지게 되는지 일단은 신청서가 들어가는 거죠. 재판을 멈춰달라는.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이거를 다 미국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변호인 측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대한민국이랑 똑같아요. 우리 미국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국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더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기소 취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열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이 그만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검찰의 신청서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84조, 헌법 84조에 따라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원에서 본인들의 재판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이번에 그 대선 날 출구조사할 때 누구 찍었습니까 넘어서서 심층 출구조사를 했어요. 뭘 예.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출구조사에서 같이 했어요. 한 5천 샘플 정도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60% 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보수층에서는 80% 정도 나왔고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42% 정도가 했어요. 40몇 퍼센트 찬반이 있었고 한 10% 정도는 모르겠다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그 사람들도 반 정도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장동 재판부에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걸 헌법재판소로 한번 올렸어야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뭐 들어가네 마네 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얘기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미국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파면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억울하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납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수긍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보다도 먼저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시스템이 미국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실망스럽다라는 취지로 저는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을 결정하더라도 법원의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기 왜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는지 충분히 납득을 해야죠. 단순한 뭐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겨서 변경한 재판의 기일을 변경한다면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건 중대한 헌법 84조에 관한 문제이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이렇게 했다. 근거는 이렇다. 이렇게 밝혀야죠. 그것 없이 한다면 그건 재판부가 권력에 바로 제풀에 들어놓은 것이다. 미리 들어누워서 아예 그냥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 치욕의 날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2부 강전혜 변호사님과 주요 현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